지중해 뜨거운 햇살 아래 화려한 비키니를 입고 여유롭게 일관욕을 즐기는 한 여성.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미소를 보고 비난합니다. 스페인 별장에서의 로맨틱한 청혼, 그 끝은 세 발의 총성으로 얼룩집니다. 영국 백만장자 앤드류 부시와 약혼녀 마리아, 이 두 사람이 별장에 들어선 순간 현관에 널브러진 여자 옷과 하이힐을 발견합니다. 2층 침실에는 웬 여자가 슬립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리곤 그들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이틀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침대 위의 여성은 대체 누구고 사람들은 왜 그녀의 미소에 분노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 메이입니다. 44살의 앤드류 부시는 영국에서 자수성가의 표본으로 불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보석 체인점 골드 트레이더를 일궈낸 백만장자였습니다. 집 앞마당은 슈퍼카들의 전시장이나 다름없었어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뿐만 아니라 특히 이 황금빛 하머는 성공을 상징하는 자부심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 화려한 슈퍼카와 반짝이는 보석보다도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이었어요. 비록 몇 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지만 현재는 서로를 응원하면서 친구처럼 지냈죠. 무엇보다도 하나뿐인 딸 엘리가 있어서 그의 삶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러던 2012년 평온하던 앤드류의 일상은 한 여성이 등장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22살이던 미카 쿠카코바였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카는 학창시절부터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고향이던 슬로바키아에서 잡지 표지를 장식했을 정도로 유망한 모델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무대를 꿈꾸면서 이주한 영국에서 큰 좌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어가 서툴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일은커녕 간단한 일자리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호텔 화장실 청소가 다였어요. 결국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이 찬란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현실에 날이 갈수록 화려한 삶에 대한 열망만 커져가요. 결국 이때 미카는 위험한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내 능력으론 성공하긴 글렀으니까 차라리 돈 많은 남자나 만나서 인생이나 역전하자. 그렇게 벼랑 끝에 서 있던 미카가 마지막 희망으로 문을 두드린 곳이 바로 앤드류의 보석 가게였습니다. 이게 고가의 보석들을 팔잖아요. 그럼 부유한 남자들이 방문할 거고 이 중에 한 명만 잘 잡아도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미카는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사실 이런 매장 면접에서는 단정한 옷차림이 기본이잖아요. 특히 보석 가게에서는 좀 더 깔끔한 정장을 선호하죠. 하지만 미카는 달랐어요. 모델 시절 입었던 가장 화려하고 노출이 있는 옷을 골랐습니다. 노골적으로 성적 어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작전은 앤드류에게 적중해요. 앤드류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24살의 나이 차이?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는 단숨에 미카를 채용했고 얼마 안 가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앤드류는 여자친구 미카에게 다이아몬드와 명품백을 쏟아부었고 매주 전용기를 타고 유럽 전역을 누볐습니다. 호텔 청소부에서 백만장자의 연인으로 미카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했어요. 미카에게 앤드류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신분 상승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만약 그랑 헤어진다면 다시 그 끔찍한 가난으로 돌아가야 했죠. 미카는 앤드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과도한 소유욕과 질투를 보였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를 수시로 뒤지는 건 기본이었죠. 커피 한 잔 사러 집을 나갈 때조차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심지어 앤드류의 딸 엘리에게까지 질투심을 느끼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집안에 있던 가족 사진 모두를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버리기도 해요. 와, 진짜 이건 무슨 공포영화 아닌가요? 미카의 이런 병적인 집착과 질투로 인해서 앤드류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2013년 9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앤드류는 평소처럼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그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죠. 거실 바닥엔 깨진 유리 파편과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집 안에선 기분 나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카 어딨어? 한시라도 떨어지는 걸 싫어했던 그녀의 모습이 도저히 보이질 않아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앤드류는 불길한 예감에 안방으로 뛰어갔고 거기서 기묘한 광경을 맞닥뜨립니다. 침대 위에서 미카가 겁에 질려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머리에는 베개 커버를 뒤집어 쓰고 두 손은 수갑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집에 갑자기 무장강도가 침입했어요. 순식간에 절 제압하더니 물건들을 훔쳐서 달아나더라고요.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최근에 사이가 좀 소원해졌다고 해도 사랑하는 연인이잖아요. 앤드류는 미카가 낯선 괴한들에게 습격당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아찔했죠. 즉각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곧이어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상한 정황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무장강도가 침입했다라는 미카의 말과는 달리 집 안에는 누군가 강제로 들어온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리창과 현관문, 잠금 장치가 모두 멀쩡했죠. 결정적으로 마을 전체에 있는 CCTV를 전부 분석했지만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이웃들 역시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사라진 물건이에요. 앤드류의 집에는 수억 원이 넘는 보석과 현금이 가득했는데 그런 건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오직 앤드류의 여권만 가져간 거예요. 네, 이 모든 건 미카의 자작극이었어요. 앤드류가 중동으로 자주 출장을 가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본인이 없는 사이에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의 발목을 붙잡기 위해서 여권을 훔쳤고 부장감도가 든 것처럼 자작극을 펼쳤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 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 너무 무섭다라면서 앤드류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집착과 소유욕이었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앤드류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인 2013년 10월 미카에게 이별을 선언합니다. 이후에 앤드류의 삶은 점점 더 안정이 되어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 미카와 헤어지고 2개월 만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데요. 러시아 국적의 20살 여대생 마리아 코르타예바였습니다. 커피숍에서 우연하게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는데요. 앤드류에게 마리아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죠. 미카와는 달리 그녀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파티를 즐겨요. 얼마나 마리아를 아꼈는지 자신의 스페인 별장을 그녀의 취향에 맞게 새롭게 단장할 정도였어요. 두 사람은 이 순간들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사랑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서 5개월이 지나가요. 2014년 4월 4일 두 사람은 스페인으로 로맨틱한 휴가를 떠납니다. 앤드류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고 그녀와 평생 함께할 계획을 세웠어요. 마리아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런던으로 이주해서 같이 살고 싶었죠. 그날 저녁 앤드류는 마리아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청혼을 합니다.
마리아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장으로 돌아와 문을 연 순간 그 행복은 산산조각 나버려요. 그들 앞에 사라졌던 미카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머리는 산발을 한 채 얇은 슬립 하나를 입고 2층 침실, 침대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는 이별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앤드류 주변을 끈질기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SNS를 뒤지면서 새 여자친구랑 어딜 가는지 뭘 먹는지 하나하나 감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별 전에 앤드류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까지 몰래 설치해놨더라고요. 앤드류가 어디에 있든 미카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이번 스페인 여행 정보까지 정말 전부 다요. 솔직히 미카의 이 모습이 굉장히 기괴하잖아요.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정원에 주차된 하머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죠. 곧이어 앤드류가 달려나와서 겁에 질린 약혼녀에게 이제는 괜찮다 라면서 안심시켰어요.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3번의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져요. 차 안에서 벌벌 떨면서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마리아는 그 소리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별장 안에서 미카가 홀로 걸어 나와요. 그녀는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차 안의 마리아에게 명령하듯 말했죠. 야, 내려. 앤드류가 이 차 타고 나보고 공항 가래. 공포에 질린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에서 내렸고 미카는 그대로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앤드류는 현관 근처에서 싸늘한 시신이 된 채 발견됩니다. 머리에 2발, 팔에는 1발의 총상을 입고 즉사한 것으로 추정됐죠. 경찰은 즉각 도주한 미카의 행방을 추격했어요. 미카는 치밀하게 도주했습니다. 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앤드류의 차를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밝혀져요. 알고 보니까 그녀에겐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앤드류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정작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연애 중이었던 거예요. 미카는 살인 직후 남자친구 피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사람은 렌터카를 타고 국경을 넘어 필사적으로 도망을 쳐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를 걸쳐서 고향인 슬로바키아까지 갔죠. 무려 3,000km에 달하는 그 거리를 잠도 안 자고 이동합니다. 그렇게 도주한 지 3일째 되던 날, 미카는 마침내 고향에 도착해서 부모님의 집에 숨어들어요. 하지만 이미 딸의 범행 소식을 알고 있었던 부모님은 눈물로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더는 죄를 짓지 말고 그만 자수하라고요. 결국 4월 8일, 미카는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예상 밖의 주장을 내놔요. 사실 자기가 앤드류의 아이를 임신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스페인에 찾아갔는데 앤드류가 그 소식을 듣더니 격분해서 자신을 공격했대요. 자기는 그냥 그 뱃속의 아이 지키려고 총으로 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2 사람이 결별을 했던 건 2013년 10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4년 4월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미카는 임신 6개월 차여야 하죠. 근데 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검사 결과에서도 당연히 임신이 아니라고 확인됐고요. 너무 얄팍한 거짓말이었죠. 그러자 미카가 황급히 말을 바꿉니다. 사실 별장에 남겨둔 짐을 찾으러 갔다가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앤드류가 먼저 자신을 폭행했고 심지어 자신과 가족들을 죽이겠다면서 협박했다는데요. 미카는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총을 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가 그때 몇 발을 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웠다고 앤드류를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호소했죠. 그러니까 이건 모두 불의의 사고라는 겁니다. 하지만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5월 스페인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미카의 주장을 치밀한 연기라고 일축합니다. 근거는 명확했어요. 팔과 머리에 적중된 총알은 그녀가 명백한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애초에 앤드류의 여자친구 마리아가 살아있잖아요. 그녀의 증언으로 미카가 앙심을 품고 찾아온 게 확인됩니다. 미카는 2층 침대에 앉아서 두 사람을 살기 가득한 눈으로 노려봤어요. 그리고 도주를 굉장히 침착한 태도로 준비했죠. 이건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힘듭니다. 배심원단은 검찰의 주장에 동의해서 살인과 주거 침입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합니다. 미카에게는 징역 15년 6개월이 선고되죠. 또한 유족들에게 3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미카가 자수를 한 점이 참작돼서 징역 13년 9개월로 감형돼요. 그마저도 다 채우지 않습니다. 복역 8년 만인 2022년. 미카는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 이유로 가석방이 돼요. 질투심에 미쳐서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미카. 그녀는 완벽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살인마라는 명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SNS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는 스페인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일광욕을 즐기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외식을 즐기는 모습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과거에는 꿈에도 꾸지 못할 호화로운 일상이었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따로 있어요. 법원으로부터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긴 돈이 없다 라는 핑계로 지금까지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호화로운 여행을 다닐 돈은 있고 유족에게 사죄할 돈은 없다는 걸까요? 심지어 자신을 취재하려는 언론에게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돈이나 가져와라 라면서 당당하게 출연료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끔찍한 집착,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건 한 남자의 죽음과 파괴된 유가족의 삶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웃으면서 SNS에 일상을 공유하고 피해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과연 미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온한 일상은 진정으로 죄를 씻어낸 결과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새로운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 메이였습니다. 줄리 로델라스와 알테아 라누는 쌍둥이 자매라고 불릴 만큼 누구보다도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필리핀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먼저 이 일을 시작한 건 알테아였습니다. 그런데 줄리가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이 하던 프리랜서 모델 일을 소개시켜줬어요. 그 덕에 줄리는 학비를 마련했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줄리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녀의 능력을 알아본 한 연출자에 의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대중에게 점점 주목을 받았죠. 그러던 2012년 11월 5일, 오랜만에 줄리와 알테아가 만나게 됩니다.
서로 요즘 일은 어떤지 수다도 떨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늦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던 중이었어요. 이때 막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죠. 두 사람은 마카파칼 거리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서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남성 2명이 줄리를 거칠게 차 안으로 끌어당기고는 그대로 달아나 버린 겁니다. 알테아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납치범들의 차는 이미 저 멀리 사라져 있었고요. 그녀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때 다행히 순찰 중이던 경찰이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근처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를 시작했죠. 알테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친구를 납치해갔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죠. 당시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건 너무 순식간이었고 또 거리는 어두웠죠. 그래서 범인의 인상착이나 차량 번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필리핀 경찰은 이게 심각한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우선 사건 현장 인근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탐문 수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 달리 사건은 훨씬 더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1월 6일 새벽 5시 30분. 줄리가 납치된 곳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퀘손시티의 한 대로변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고 말아요. 얼굴과 가슴에 총상을 입은 채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죠. 심지어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상태예요. 현장은 피로 흥건했고 누가 보더라도 참혹한 범행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대에 총성을 들었다는 주민이 있었어요. 시신이 발견되기 30분 전, 그러니까 새벽 5시쯤에 총성과 함께 검은색 미쓰비시 차량이 현장을 황급히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해당 차량에 주목했죠. 한편 현장을 조사하던 수사관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줄리가 손에 맥도날드 종이 봉투를 꼭 쥐고 있던 겁니다. 그녀는 대체 왜 총에 맞아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 봉투를 간절히 쥐고 있던 걸까요? 즉시 그 안을 확인해 보는데 거기에는 입에도 대지 않은 치즈버거 하나와 깨끗한 상태의 영수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수증이요, 정말 결정적인 물증이에요. 구매 시간부터 또 장소까지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서들이 모두 담겨 있거든요. 이 영수증 내역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11월 6일 새벽 2시 33분 마닐라 UN 에비뉴 지점에서 치즈버거 2개를 구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지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죠. 혹시 줄리가 직접 그 음식을 산 건 아닐까 싶었지만 화면 속 인물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건 낯선 남성이에요. 그는 영수증에 나온 대로 치즈버거 2개를 구매했고 검은색 미쓰비시 차량을 타고 매장을 떠났죠. 이 차는 아까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목격됐던 그 차량과 똑같은 모델이잖아요. 경찰은 당장 그 차량의 소유주를 조회하는데 이게 중년 여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운전자를 명확히 찾아내지 못한 거죠. 하지만 맥도날드 결제에 사용된 카드 명의를 확인한 경찰은 빠르게 그 남성의 신원을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의 주인은 차량 명의자인 여성의 아들, 페르난도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는 잠적한 상태예요. 경찰은 즉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어요. 그리고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줄리의 절친이자 납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알테아를 소환해서 인상착의를 좀 확인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알테아가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있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녀의 동생에 따르면 줄리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다음은 자기일지도 모른다면서 심하게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린 알테아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린 상태였죠. 그녀는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요? 사건은 그렇게 다시 안개 속으로 빠지는 듯 했죠. 경찰에게는 결정적인 단서, 또 한 번의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극적으로 제보 전화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 검은색 미쓰비시요. 저희 동네에서 자주 봤어요. 게다가 번호도 뉴스에 나온 그 차량과 똑같더라고요. 이 제보에 따르면 운전자는 30대 남성이었고 항상 이웃집 여성을 데리러 갔다는 겁니다. 경찰은 즉시 주변 탐문 수사를 시작했고 이웃집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해 나섰죠. 그렇게 밝혀진 그녀의 정체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줄리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알테아였던 거예요. 아니, 알테아가 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요? 경찰은 즉각 알테아와 앞서 맥도날드에서 결제를 했고 또 문제 차량의 운전자의 아들인 페르난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1년 전부터 비밀리에 연애 중이더라고요. 심지어 줄리엔이 납치되고 시신이 발견된 시점과 이 두 사람이 사라진 시점이 정확히 일치해요. 게다가 둘이 커플이라고요? 혹시 둘이 무슨 공모를 한 게 아닐까요? 이후 경찰은 각각 페르난도의 집과 알테아의 아파트 앞에서 24시간 잠복 수사에 들어갑니다. 둘 다 행방을 감춘 상황이지만 그래도 혹시 집에 들릴지 모르니까 일단 잠복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사건 발생 4일째 되던 날, 잠잠하던 페르난도 자택에 수상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경을 낀 중년 남성이었는데 처음엔 경찰도 아버지인가 싶었어요. 근데 찬찬히 이 남성을 살펴보니까 저 걸음걸이, 체형,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가락의 문신까지? 그건 위장한 페르난도였습니다. 치밀하게 변장했지만 경찰의 눈을 완전히 속일 순 없던 거죠. 경찰은 은밀히 그의 뒤를 쫓기 시작해요. 페르난도는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를 달리더니 시골 동네에 도착해서 어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도망 중이던 알테아가 숨어 있었죠. 여기가 바로 두 사람의 은신처 겸 접선 장소였던 거죠. 뒤따라왔던 경찰은 망설임 없이 현장에서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 후 진행된 신문에서 처음엔 두 사람 모두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알테아에게 줄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 가장 친한 친구 아니었냐. 줄리가 죽었다. 편히 눈이라도 감게 해줘라 회유를 합니다. 친구의 사진을 한참 말없이 보던 알테아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사건에 대해 입을 열게 되죠. 먼저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줄리와 알테아,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도 없는 절친이었던 두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계기는 모델 커뮤니티에 퍼진 루머 때문이었는데요. 알테아가 아이 둘을 숨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당시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은 23살의 모델이었고 이런 루머는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이죠. 여기에 너무 화가 난 그녀는 분명 이 소문의 근원지가 줄리일 거다 무작정 확신했어요. 그리곤 분노에 휩싸여서 이 사실을 남자친구 페르난도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격분했죠. 그녀한테 교훈을 좀 줘야겠네.
그래서 일부러 줄리와 약속을 잡았고 늦은 밤 한적한 일에 데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던 페르난도가 줄리를 납치해서 살해한 거죠. 알타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끝까지 친구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줄리의 사망 사실조차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필리핀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됩니다. 줄리의 죽음에 가담한 사람이 알테아와 페르난도뿐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려 5명의 추가 공범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건 뭐 거의 집단 살인마들 아니냐고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경찰은 곧바로 도주 중인 공범들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중에 2사람, 에프렌과 알도스는 사건 직후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경찰은 남은 용의자들을 추적했고 마침내 그들이 숨어 지내던 안전가옥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넘치는 대치 상황이 벌어지죠. 그 과정에서 공범 중 1명이 총격전 끝에 사망하고 말아요. 남은 2사람은 무사히 체포됐고요. 이들의 정체는 제이말과 젤란으로 밝혀집니다. 체포 직후 신문이 시작되는데 그나마 좀 더 어렸던 제이말이 경찰의 추궁에 더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진실이 자백했죠. 그렇게 사건 당일의 충격적인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1월 5일 오후 그들은 이미 장소를 정해두고 근처에 차량을 대기시켜둔 상태였습니다. 줄리는 이 모든 계획을 전혀 모른 채 평소처럼 친구와 식사를 하고 또 영화를 보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알테아가 조용히 남자친구 페르난도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곧 끝나가. 이게 바로 납치의 신호였죠. 이 문자를 받은 페르난도는 약속된 장소로 이동했고 줄리를 그 자리에서 납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녀가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범인들은 줄리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정체를 숨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이말의 치명적인 실수로 페르난도의 이름이 알려져 버린 겁니다. 그 순간 줄리는 사색이 돼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에게 애원했지만 이렇게 신원이 탄로난 순간 그들은 그녀를 살려둘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작은 시골 마을 아피릿에 있는 허름한 집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나중에 알테아와 페르난도가 체포된 바로 그 장소였죠. 줄리를 그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고 방에 가둬버려요. 페르난도는 제이말에게 절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고는 나머지 범인들과 피해자가 감금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줄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들은 줄리에게 성폭행까지 저질렀던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방에서 나온 페르난도는 제이말에게 맥도날드 봉지를 건네면서 식사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봉지를 받아들고 방 안에 줄리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어요. 사실 제이말도 그냥 겁만 주려고 납치했다 풀어주는 줄 알았지 이런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는 줄리에게 다가가서 이제 다 끝났다면서 곧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좀 힘을 내라 라면서 버거를 건넸습니다. 줄리는 이미 너무나 겁에 질려 있었고 탈수 상태였어요. 그녀는 작은 희망을 붙들듯 그 맥도날드 봉투를 손에 꼭 쥐고는 집에 돌아가면 그때 먹겠다고 힘없이 대답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난도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고 줄리를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제이말이 마음이 약하다는 걸 알고는 이번엔 그를 그냥 남겨둔 채 나머지 범인들만 이동해요. 이때 줄리는 다시 집에 돌아갈 거라는 희망을 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새벽 5시 무렵 그들은 퀘손시티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주변은 조용했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죠.
주변을 잠깐 살피더니 줄리를 가차없이 밖으로 밀어내요. 이어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죠. 그렇게 끝내 줄리는 사망하고 만 겁니다. 체포된 4명의 피의자들은 살인 및 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증인 보호 문제, 또 도주 중인 공범들, 그리고 필리핀 사법 시스템의 느린 진행까지 이 모든 게 겹쳐져서 무려 1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젤라는 보석금으로 풀려나서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침 식사를 하다가 괴한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맙니다. 누가 왜 그를 노렸는지 여전히 미궁이에요. 줄리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끝내 밝혀지지 못했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월, 오랜 기다림 끝에 최종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알테아의 살인 공모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어도 계획에 동참했다면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알테아는 일관되게 그저 자기는 겁을 좀 주고 싶었을 뿐 진짜 죽을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죠. 실제로 그녀는 납치 현장엔 있었지만 살해 현장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경찰에 직접 이 납치 사실을 알리면서 줄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하지만 사건 시작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며 유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유족들에게 약 2,400만 원의 도의적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이 미뤄지면서 알테아가 12년 넘게 구금된 상태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 선고와 즉시 그냥 석방을 해주게 되죠. 반면 납치와 살인을 직접 실행한 페르난도에겐 1급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그는 피해자를 납치하고 직접 살해를 지시, 그리고 또 실행한 장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지게 됐죠. 근데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사람들을 더욱 충격으로 몰고 간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이 모든 복수극의 시작이 되었던 소문 있죠? 그 알테아가 아이 둘을 몰래 낳았다라는 그 이야기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알테아에게는 실제로 2명의 아이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소문으로 퍼뜨린 건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게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알테아에게 줄리가 정말 소중한 친구였다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한 번쯤은 진심 어린 대화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알테아가 무죄라는 점에서 분노하며 항소를 했고 여전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게다가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들도 남아있고요.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줄리의 억울한 죽음 앞에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